안녕하세요. 저는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황혼을 위한 소통의 기술이라는 강의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분들 이혼 상담 오시는 경우도 많고 사실 요즘은 신혼부부 이혼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 연령대에 거쳐서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정답. 바로 가장 큰 이혼 사유, 그리고 전 연령을 거쳐 부동의 이혼 사유 넘버 원. 바로 성격 차이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20년, 30년 정말 쭉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이 얼굴 못 보겠어요. 저 이제 부인 진짜 안 예뻐서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머님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정말 저 사람이랑 3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몸짱이랑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 안 계세요. 결국 전 연령에 거쳐서 가장 큰 갈등의 사유는 바로 성격 차이인데요. 그럼 이 성격 차이가 뭐냐? 결국 두 사람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 맞지 않는다는 건 또 뭘까요? 둘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소통은 왜 안 될까요? 말을 예쁘게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많은 분들이 이혼 상담을 오셔서 항상 하소연하시는 부분이, 특히 어머님 분들은 신혼 첫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세요. 내가 3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날 첫날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받아치더라. 나한테 당신이 엄마한테 맞춰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그 말인 즉슨 말 한마디가 우리가 원래 천냥빚을 갚는다고 예전부터 말해왔잖아요. 사실 말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할 줄을 잘 몰라요. 그게 가장 크세요. 특히 제가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이 말하는 유형은 딱 두 가지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폭포수 유형. 그냥 앞뒤가 없으시죠. 그냥 쏟아내세요. 그러고서 이제 본인은 난 틀린 말을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앞뒤 다름없이 그냥 거침없이 막 쏟아내세요.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아침 차려가지고 예쁘게 좀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국 지금 뜨고 있는데 아버님들 늘 그러시죠. 국은 좀 생각하거나 참으시지. 그새 못 참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왜 맛있다는 말을 안 하시면서 짜다, 맵다, 그냥 거침없이 말하시죠. 어머님들도 사실 또 마찬가지세요. 뭐 아버님들이 들어오셔서 오늘 내가 친구들이랑 좀 놀고 치킨 한 마리 쐈다 이러셨을 때 아니 좀 기다려주시지 않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샀어. 민수 아버지가 사야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그냥 튀어나오시잖아요. 이런 폭포수 유형이 정말 많으세요. 두 번째 유형, 호수 유형이 계세요. 잔잔하시죠. 말이 없으세요. 잔잔하고 고요해요. 그럼 좋을까요? 아실 거예요. 잔잔한 호숫가 가면 왜 우리 드라이브 가봐도 썩은 내가 나요. 왜냐하면 물은 고이면 썩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유형이 폭포수 유형이랑 호수 유형이 있다고 했을 때 폭포수 유형인 두 분이 결혼하시면 어떻겠어요? 와, 그냥 뭐 피 튀기죠. 말이 막 그냥 거친 말이 막 오고 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만약 좀 잘 싸움의 기술이 있으시다면 위트 있게 서로 할 말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하기를 하다 보니까 폭포수 유형 두 분은 늘 부딪히시겠죠. 그럼 이제 호수 두 분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없어요. 정막 강산이죠. 그럼 그것도 행복할까요? 물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골마 터지겠죠. 자, 그럼 이제 대부분의 유형, 폭포수와 호수가 만났어요. 그럼 또 행복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난 호수같이 잔잔한 사람인데 자꾸 폭포수가 쏟아져요. 그럼 물이 막 출렁이죠. 나는 그걸 감내할 사람이 아닌데 상처받고 소심해지고. 또 반대로 제가 폭포수예요. 아무리 물을 콸콸콸콸 내뱉어 봐도 호수는 답이 없어요. 답답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수도꼭지가 돼야 돼요. 좀 말을 할 때는 말해요. 수도꼭지를 돌려서 말을 하시고. 안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말할 필요 없을 때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말할 필요 없는데 사족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땐 수도꼭지 잠그고. 따뜻한 공감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온수를 틀고. 그냥 차갑게 냉정하게 아무 말 꾹 다물고 싶을 땐 다시 잠고. 적당한 위로가 필요할 때는 따뜻한 물, 찬물 같이 틀고. 우리는 이런 수도꼭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참 어렵죠. 이제 다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것도 못해줘? 우리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이에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 언제 이것도 못해주냐 나오냐. 아니 왜 꼭 아버님들은 필요할 땐 없어? 왜 우리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나 지금 조기 앞까지 좀 태워달라 그러면 딱 지금 차가 필요한데 지금 배추 절인 거랑 지금 젓갈이랑 짐이 하나 가진데 아니 그거 운전 잠깐 해달라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절인 배추 왔다는데 갑자기 아버님 안 보이세요. 이런 경우 진짜 많죠. 그러면 사실 100번을 차를 태워주셨었어도 한 번도 필요할 때 없으면은 말이 막 나오죠. 이것도 못해줘? 이거 나오시는 거예요. 또 이제 다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나쁜 말이죠.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이거 이거는 남자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머님들도 이런 말씀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버님들 은퇴하고 집에 계시면서 왜 우리 삼식이라고 하잖아요. 삼시세끼 차려달라고 하실 때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아니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냉장고만 열면 다 있는데 왜 못 꺼내 먹어 이러면서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란 얘기가 나오시죠. 그리고 왜 이런 거는 사실 신혼부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엄마가 아기 보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 아시죠. 그 막 젖먹이 아기 데리고선 하루 종일 전전긍긍 해가지고 이제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오면서 빨랫감 툭툭 치면서 얘기하죠. 아 집이 왜 이래? 정리가 왜 이렇게 안 돼 있어? 아유 집에서 뭐 하는 거였다고 놀고 먹으면서 너무너무 상처받죠. 이런 말들이 정말 상처 주는 말이에요. 또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당신은 몰라도 돼. 남편이 집에 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 민식아 그래 아 그게 그런 일이었어? 그래 잘 됐네. 그래 다음에 보자. 어머님들은 궁금하시죠. 왜 민식이 아버지 아예 당신은 몰라도 돼. 또 거꾸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이러시면서 우리만의 커뮤니티가 공고하잖아요. 엄마들 모임도 많고. 아, 왜 꼭 아버님들은 모임 좀 가려면 어떤 모임인지 물어보세요? 왜 좀 어디 나갈라 그러면 어디가? 물어보시면 또 괜히 말해줘도 그만인데 괜히 쏘아붙이게 되잖아요. 아, 당신 몰라도 돼. 너무너무 많이 말하는 말이죠. 아, 이거 진짜 나쁜 말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아, 돈이나 벌어와. 이거 나쁜 말이잖아요. 뭐 다 전후 맥락 살필 필요 없어. 당신은 돈이나 벌어와. 돈이나 벌어오고 얘기해. 나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얘기하려면 돈이나 벌어오고 얘기해. 나한테 가사 분담 해달라고 하려면 돈이나 벌어오고 얘기해.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런 거는 정말 나쁘죠. 요거 요즘 굉장히 많아요. 왠지 아세요? 그때 내가 뭘 했어? 집 사자 그랬잖아. 그때 내가 뭘 했어? 우리 집 팔지 말자 그랬잖아. 이 인간아. 사실 집값이 오르면서 요즘 이혼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뭐 집값이 올랐으니까 뭐 재산을 나눠버리자 이러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혼은 하되 집은 얼마가 되면 팔겠다 라든가 1년 후에 팔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뭘 했어? 그때 내가 집 사자 그랬잖아. 왜 어쨌든 안 산 건 같이 안 사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서로 남 탓을 하기 바쁘죠. 그리고 뭐 자식분들 뭐 자식이 뭐 대학 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뭘 했어? 얘는 공부 안 이랬잖아. 내가 진짜 기술 가르치자 그랬잖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서로. 제가 나름 좀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에요. 제가 2012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올해로 9년 차 나름 주부고 아기도 2명이 있어요. 지금 6살 딸이랑 2살 날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결혼을 빨리 한 편이에요. 26살에 결혼을 했고 만 24. 역시 결혼은 뭐 아무것도 모를 때 빨리 해야죠.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지금도 아직 미혼인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결혼을 한 편이고 이제 결혼을 쭉 하는 친구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주혜야, 어떤 남자 만나야 돼?
결혼할 남자는 뭐 확 달라? 뭘 보면 좋을까? 조건 뭐 봐야 돼? 너가 살아봐서 알잖아.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행복하신 분들보다 이제 헤어지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배우자가 좋겠다. 이런 게 나름 기준이 생기겠죠. 남자와 여자는 뭐 고양이와 개가 같이 사는 꼴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정말 달라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이게 다 호르몬이 문제죠. 호르몬의 장난질에 의해서 서로 정말 불같이 사랑하게 돼요. 심장이 막 뛰죠.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그녀를 보기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 아버님이 뭐 어디까지 달려오고 나를 보기 위해서 나 1시간 보기 위해서 운전을 뭐 14시간을 했네 이런 경우들 있으시죠. 그게 다 호르몬의 장난질이에요.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아유 내가 뭐에 씌웠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멋졌죠. 그런 막 맞춰갖고 막 그런 휘어잡는 기질이 그냥 남자다움으로 보였고 뭐 양말 아무데나 벗고 막 이런 게 야성미로 보였어.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게 남자다 싶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셨잖아요. 그건 다 호르몬의 장난이에요. 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런 호르몬은 2, 3년이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100세 시대 적어도 결혼하면 70년 이상을 이제 해로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런 2, 3년의 사랑의 호르몬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뭐냐? 내 원래의 성격이 남죠. 원래의 말하기가 남아요. 여보, 허니, 달링, 꿀물 하던 시기가 지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내가 배워왔던 습득했던 내 본성이 나오죠. 그 본성의 말하기는 어디서 배우느냐? 바로 가족으로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래서 왜 부모님 본다고 할 때 부모님의 재력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가정이 화목한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말하시는 걸 보면 결국 내 배우자가 내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간 후 나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볼 수 있거든요. 항상 주변을 봐라, 어울리는 사람을 보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드릴 게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어려우셨어요. 지금에야 그게 가능하죠. 좋은 말, 좋은 환경에서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게 가능하지만 그땐 다 전쟁통이셨고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말이 무슨 문제예요. 그렇다면 영원히 그럼 예쁜 말하기를 못 배우냐? 아니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머님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집 남자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도 못했고 이미 지금 60대, 70대 꽉 굳어져 버렸는데 그럼 말씨를 어떻게 바꿔요? 가족이 있잖아요. 바로 내 배우자의 말하기는 나만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중요한 건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의 말씨를 그대로 배울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의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미 왜 사람은 변하기가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당연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변하기 어려우세요. 갑자기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보 사랑해.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렵죠. 네. 하지만 포기하긴 일러요. 우리는 지금 몇 세 시대?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11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 어머님, 아버님이 60살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인상, 지금의 내 어투, 지금의 내 주변 사람들과 적어도 40년을 함께 하게 되세요. 정말 중요하죠.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내 배우자의 예쁜 말씨를 만들어주기 위한 나의 노력, 서로 노력하는 방법 제가 6가지로 준비해봤거든요. 첫 번째, 나의 현재 기분, 상황을 공유하기. 왜 부부는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이심전심 같으세요? 이심. 두 개의 마음, 다른 두 개의 마음, 다른 마음. 부부는 이심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부부는 다른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마음을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건 특히 어머님들, 우리 여자분들이 좀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남자는 진짜 앞을 내다볼 줄 몰라. 정말 말해준 것만 알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신랑한테 여보, 아기 좀 목욕 좀 시켜줘. 씻겨 나와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우리 엄마들은 아, 지금 목욕하고 나와서 밥을 먹여야 되니까 목욕 전에 45분 전에 맞춰서 잡곡밥을 눌러놓고 생선은 그릴에 옮겨놓은 다음에 씻으러 준비를 하러 가는데 물 온도도 봐야 되죠. 그럼 물 온도도 보면서 샴푸와 나오면 추우니까 애들 옷도 쫙 펼쳐놓고 이제 유기적으로 이동하잖아요. 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SOS를 해요. 여보, 예쁘게 시작하죠. 여보, 첫째 목욕 좀 도와줘. 좀 씻겨줘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알았어 하고선 신나게 씻겨놔요. 다 씻겼어. 날개 벗긴 채로 그냥 서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씻었으면은 옷을 입혀주고 옷 입히기 전에 로션을 발라주고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웃으면서 얘기하죠. 로션 발라서 옷 좀 입혀줘요. 그럼 이제 또 뿌듯하게 와요. 머리는 막 물 뚝뚝뚝뚝 산발이죠. 또 한번 화를 억누르고 드라이도 부탁해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말을 했으면 됐어요. 지금 씻기고 로션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드라이를 한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게 앉혀주세요. 말을 했으면 됐어요. 결국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도움을 청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감정이 어떤지를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오늘 컨디션이 좀 다운돼 있고 좀 찌뿌둥하고 그래. 그런 상태에서는 저도 말이 곱게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미리 말해두면 돼요. 아,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나 봐. 컨디션이 좀 그렇네. 아, 오늘 괜히 울적해.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말하지 않고 괜히 벌써부터 문 발을 막 꽝꽝 거리면서 들어오셨어요. 문은 꽝 닫아요. 왔어. 이러고 대강 들어가서 방에서 웅크리고 계시면 상대방 배우자는 또 화가 나겠죠. 집에 들어와서 또 왜 저래. 근데 그건 상황을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을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감정을 말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오늘 심지어 어떤 아버님은 저한테 이혼 상담을 오셨는데 한참 어떻게 살다 보니까 승진했다는 얘기도 말을 못 하셨대요. 내가 승진을 했는데. 그런 부부관계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일조차도 나누지 못하는 거.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나의 현재 기분, 상황을 공유하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무조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자. 왜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하려고 들여요? 아, 이런 거죠. 아, 아니 백삼동 수미 엄마 있잖아. 아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한대? 아니 뭐 수미만 뭐 잘났어? 이랬어요. 그럼 이제 아버님들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솔직히 당신도 잘한 건 없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아니 왜 솔직해? 누가 솔직하래? 왜 솔직히가 왜 나와? 이러면서 이런 말 해주는 사람도 나밖에 없어. 나니까 되니까 당신 아껴줘서 하는 거야. 이러고서 갑자기 비난을 하시죠. 상처가 되죠. 내 감정은 나만 알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 감정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백삼동 수미 엄마랑 싸워서 내가 서운해. 그건 지금 무슨 아니 판사님이 뭐 시시비비 가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서운하면 남편분은 뭐라 그러는 게 맞을까요? 그런 말 듣고 참 서운했겠다. 딱 물 잠그시면 돼요. 그냥 상대방의 감정을 무조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아버님들도 이런 경우 있겠죠. 회사에서 아, 나 진짜 오늘은 때려쳐야겠어. 더 이상은 이런 대접받고 못 다녀. 이건 뭐 나보고 관두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어머님들 인정해 주셔야죠, 먼저.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뭐 당신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고? 미쳤어? 이게 나오죠. 애들한테 시집장가도 안 가는데 끝까지 다녀. 막 무조건 다녀.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야겠어요. 야, 당신 진짜 너무 억울했겠다. 아니 또 그랬대 그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래? 뭐 가정생활에 문제 있대? 왜 회사에서 그래 난리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미 사실
다 마음이 풀렸어요. 지금 수미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김 부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을 인정받았다는 기분이 들면 우리는 사실 마음이 다 사르르르 녹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장 못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 호수영 분들은 더해. 내가 이렇게 수미 엄마가 글쎄 우리 애를 무시해가면서 수미 자랑을 하는데 내가 진짜 한 대 치고 올 뻔했다니까. 우리 호수영 아버님들 가만히 계세요.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여보 좀 들어봐. 수미 엄마가 그랬나? 이 정도세요. 이러면 너무너무 서운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적어도 상황 공유하기, 우리가 1번에 살펴봤던 걸 했던 거잖아요. 내 마음이 이랬어 라는 걸 말했는데, 그것까지도 말했는데 내 감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정말 속상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말 안 해. 내가 저 인간이랑 말을 섞나 봐라. 이렇게 돼버리죠.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이제 이혼 상담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사실 마음을 다치세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고 아들 낳지 못한다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우리 둘째 딸 낳았을 때 어머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셨고 그랬는데도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하나도 헤아려주지 못했다. 이게 시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이거 엄청 쉬워요. 아, 그랬구나. 당신 서운했겠네. 아, 그랬구나.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오늘 당신 기분 진짜 좋았겠다. 확실히 그러니까 얼굴이 사네. 이 세 마디 말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이런 말 안 해봐서 뭐 나 부끄럽다 하지만 그냥 끄덕끄덕 맞장구만 치시면 돼요.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긴데 해볼만 하죠. 자, 그럼 이제 2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나의 상황, 감정을 공유하고 이제 2번째 끄덕끄덕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또 뭘 해야 될까?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마세요. 이 사례에서 이어져요. 내가 누군가랑 싸우고 돌아왔어. 그러고 이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아내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아, 그래, 끄덕끄덕까지 했어요. 끄덕끄덕. 그래, 당신 속상했겠다. 그런데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 우리가 남을 생각해서 해준다고 하는 대부분의 조언들은 사실 대부분 상대방에게 쓸모없는 조언이에요. 사실 우리는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요. 왜 누가 기침만 해도 어머 감기 기운 있어? 배도라지를 다려 먹여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온수 매트를 사러 샀는데 온수 매트 깔고 자니까 감기가 뚝 떨어지더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조언을 많이 해줘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팠구나. 아이고 어떡해. 좀 들어가 쉬어. 이 정도면 돼요. 나도 나만의 감기 비법 정도는 수십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린 자꾸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해요. 조언을 해주면서 괜히 시시비비를 가려요. 부부 간에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꼭 보면은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아직까지도 이제 변호사 앞에 오고 판사님 앞에서 이혼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서로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세요. 그 마당에까지. 이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상대방은 꼭 거의 잘못이 없다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 때문에 여기에 온 거다.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세요. 근데 부부 사이가 시시비비를 가릴 사이는 아니잖아요. 왜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런 말씀도 마지막에 많이 하세요. 내가 순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너를 만나. 순간의 선택에 너를 만나.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라는 건 없어요. 그 순간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한 거, 그 순간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한 건 내가 살아온 전 인생이 합쳐져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맞잖아요. 매 순간의 선택이란 건 없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 전부가 합쳐져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결국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탓 남 탓이 없어요. 내 탓 니 탓이 없어요. 그건 우리 탓이죠. 근데 이게 좀 말은 이게 좋은데 이게 참 안 되잖아요. 아, 그때 집을 샀어야 됐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샀어요.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서로 남 탓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대화를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또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이혼하려면 결국 돈을 갖고 싸우게 되니까 재산을 공개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상대방 모르게 뭐 사둔 건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재산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왜냐하면 그것조차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 일조차도. 근데 특히 좀 이전 세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아버님만 일을 하시고 어머님은 경제권이 전혀 없으시면서 아버님 맘대로 집도 사셨고 주식도 사시다가 또 홀랑 말아먹기도 하시고 그 과정에 어머님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그걸로 뭐 돈을 많이 불려놨으면 좋을 텐데 왜 모든 투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졌어. 그럴 때 어머님 입장에서는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빚으로 지금 피해를 봐야 되는 건 나와 우리 자식들이 아니냐. 당연히 그러면 남 탓을 하게 되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머님들이 괜히 누구 팔랑팔랑 귀에 꼬드겨서 뭐 투자하면은 뭐 2배, 4배 준대. 사실 뭐 다단계 이런 건데 또 뭐 친구 데려가면은 뭐 수당 준대. 그래서 홀랑 가시는 경우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기는 친사람이 잘못한 거지 피해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그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 얘기했으면 됐어요. 그럼 적어도 상대방이 말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건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금전 사기 피해의 시작은 나만 알다 그런 거예요. 꼭 배우자한테 얘기를 안 해.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현금 서비스 받았을 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었어. 배우자한테 말했으면.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좀 찔리잖아요. 내가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해. 또 조금 대출받고. 이러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져요. 배우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우자에게 얘기를 안 하면 당연히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려도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을 서로 설명을 하고 애초에 대화가 많으셨다면 사실 네 탓 내 탓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을 살까 말까 치열하게 같이 부동산도 가보고 땅도 가보고 어머님이 직접 물은 잘 나오나 열어보고 방은 따뜻한가 만져보신 집이었다면 비록 그 사이에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죠. 이 집 조금 더 떨어지게 기다려볼까? 아니야 여보 그래도 사자. 지금 사? 난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 물도 잘 나오고 이 정도 집이면 우리 사자 했을 때 설령 그 집이 엄청 가격이 뛰었다면 우리 둘이 잘한 거야. 우리가 좋았어. 설령 가격이 좀 떨어졌대도 여보 그때 우리가 역시 그 옆집이었나? 맞아 나도 그것도 괜찮긴 했는데 그 옆 동네 살걸. 아니 뭐 지하철이 일로 뚫릴 줄 알았나? 에이 다음번엔 좀 잘해봐야지. 에이 하고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 추억과 그리고 둘 사이에 감정 공유가 있었으니까. 그럴 때 바로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는 잘 맞지 않다는 거고 잘 맞지 않는 건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소통이 안 되는 건 서로 말을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만 이렇게 하면 되냐? 아니 손바닥도 마주쳐야 할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나는 내 상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호응하고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는데 상대방이 계속 그러면은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극약 처방.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약간의 학습을 시키는 거죠. 왜 우리 어머님들이 남자들은 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아니 애들 밥 자기가 떠서 한 수저를 먹기까지 어머님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가르쳐주기까지. 이거 한 번 보여준다고 되나요? 적어도 100번, 1000번 보여주고 손가락을 손에 쥐어주고 가장 좋은 예쁜 말하기의 기술은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 왜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 좀 나쁘끄럽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막 아침부터 막 일하고 이럴 때 힘들지만 딸아이가 저한테 엄마 사랑해 해주면 눈 녹듯이 녹거든요. 이제 그런 날 갑자기 남편까지도 여보 사랑해 해주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죠. 그 사랑이라는 말 누구나 듣고 싶어요. 전 연령층에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사랑해를 듣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해라고 먼저 말해보는 거죠. 그것도 나쁘끄러워요. 힘들어요. 쉽게 되는 게 어딨어요. 우리가 60년, 70년 이미 사신 분들이 갑자기 사랑해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사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혼을 결심하고 오셨다고 해도 저랑 이렇게 얘기 좀 하시면서 서로 오해가 풀리시면 안 하시고 이혼 안 하셔도 된다고 좋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감정의 골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 3, 40년 하신 정이 있는데 그렇게 한 번에 탁 끌어낼 수 없잖아요. 분명히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고마움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심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뭐 눈빛에서 뭐 드러나 있고 뭐 표정에서 드러난다? 몰라요. 우리는 말해줘야 알아요. 편지라도 써야지 알아요. 사랑한다고 귀에다가 대고 크게 말해줘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사랑해란 말 들으려면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거 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에이 뭐 돈이 들어요. 뭐 말하는 거 얼마나 사실 쉬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과감하게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고마워도 마찬가지. 왜 우리 고마운 일 사실 투성인데 고맙다는 말도 참 인색해요. 사실 서양에 나가보면 해외에서는 땡큐가 되게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뭐 문만 잡아줘도 땡큐. 그리고 뭐 그냥 뭐 떨어진 거 주워줘도 당연히 땡큐. 사실 지나가다가 살짝 웃어줘도 땡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맙다는 말이 굉장히 흔해요. 그렇다고 고마운 마음이 작은 걸까? 아니에요. 고맙다는 말이 흔해졌다고 해서 고맙다는 마음이 작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 고맙다는 말 안 하고 뭐 꾹 묵히고 있으면 그게 너무 큰 건가?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고맙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사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누군가 그냥 나를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 고마운 존재가 나를 위해 아침까지 차려줬어? 그럼 진짜 고맙잖아요. 그리고 저기 예쁜 우리 손자 손녀가 있어. 내 배우자가 저렇게 멋진 아들을 낳아줘서 그 아들이 잘 장성해서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어. 와, 고맙다. 나랑 40년을 살아줬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나를. 우와, 고맙다.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의 기분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뭐 가만히 수양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기분 상태를 느낄 때는 내가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낄 때라고 해요. 그럼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지금 상상만 해도 좀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내 배우자가 나와 이렇게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온다. 아, 고맙다. 그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다. 아, 고맙다. 우리가 오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 그런 고마운 사람이 나에게 밥을 준다. 고맙단 말이 절로 나오죠. 그럼 이제 그때 상대방에게 아침밥 차려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와, 이렇게 험하게 돈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40년을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가족을 굶기지 않았구나. 아, 매일매일이 고맙다.
와, 이거 덕분에 아버님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그래 뭐 잔잔하게 뭐 돈 사기도 좀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배골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고맙다. 지난 일부터라도 고맙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상대방이 고맙다라는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얼마나 울컥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나도 고마운 게 뭔지 생각해 보게 되겠죠. 이건 진짜 마법 같은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을 나도 꼭 전해주세요. 제가 이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희생 말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요즘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정말 여성들도 사회 진출도 활발하고 저도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올해로 7년 차 정도 됐는데 2014년도에부터 변호사로 일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진짜 정말 여자 변호사님이 적었어요. 그런데 점점 어느 순간 많아지더니 이젠 거의 합격자 수의 반반이거든요. 여자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거죠.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어머니, 엄마라는 생각을 딱 떠올리면 희생하신 것밖에 생각 안 나. 눈물부터 나는 게 우리 엄마예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당당한 엄마.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방송하는 엄마를 떠올릴 수 있어요. 엄마라는 모습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가만히 있으면 가만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럼 희생 안 해. 나 그러면은 나 일하니까 난 밥 안 해. 나는 일할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되겠어요? 희생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노력은 해야죠. 어머님,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더 이상 희생하시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 좋은 시절 남편 뒷바라지하고 다시 또 뒷바라지 하느라고 다 갔다. 맞아.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겐 3, 40년이 남아있죠. 그 기간을 또 희생하실 거예요? 한탄하실 거예요? 나중에 또 남편과 자식 탓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제 노력하면 돼요. 이제 노력이에요. 요즘 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왜 뭐 트롯신이 떴다 이런 프로들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분들 다 특징이 있죠? 예전에 정점을 한번 찍었고 한동안 우리 시야에 좀 벗어났어. 뭐 하시는지 잘 모르다가 요즘 다시 빵 떠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는 누구나 지금 제2의 전성기가 필요해요. 왜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한 직업을 가지고 정점에 오르는 나이가 보통 통계학적으로 보면 45세 정도라고 해요. 그때가 가장 큰 임금을 받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그럼 45세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리막길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45세에 그렇게 정점을 찍으면 경제적인 부분에 한해서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길잖아요. 그럼 45세까지 쭉 돈을 번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적어도 30세는 돼야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 15년만 반짝하고 계속 내리막길이라면 인생 동력이 없죠. 적어도 60대쯤, 70대쯤에 한 번 더 파! 치고 서서히 내려가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서 나에게 에너지도 찾고 내가 노력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면 또 말이 예쁘게 나오겠죠. 이제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졌어. 내가 지금 나이가 있지만 이런 66 사이즈가 딱 맞아. 그러면서 남 탓을 안 하게 되고 내 자랑을 하게 되죠.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희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희생하면서 후줄그레한 옷 입는 시절은 지났어 이제. 내가 운동해서 건강하게 노력을 해서 친구들이랑 발품을 팔아서 예쁜 옷을 입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생 말고 노력을 해라. 마지막, 잘 싸우자. 그래도 싸울 일은 생겨요. 이거 다 하면 뭐해. 한번 서로 어긋나면 이 많은,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감도 하고 경청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도 했고 희생도 안 했어. 내가 노력까지 했어. 내가 오늘 머리까지 예쁘게 하고 왔는데 저쪽 짜증을 내네? 다시 돌아오면 타불이잖아요. 그럼 결국 싸워야 돼. 싸우는 건 필요해요. 사실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막 말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상담하러 잘 안 오세요. 서로 풀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꽁 하고 계시고 대화가 단절된 분들이 변호사 앞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잘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는 게 잘 싸우는 거냐? 모난 공이 있어요. 날카로운 모난 말들이 있어요. 그걸 막 모난 말로써 내가 더 강하게 막 깎아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뾰족뾰족한 부분이 제가 막 깎아치면은 좀 깎여질 수 있어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뭐 너도 그렇게 말하지 마. 깎아지겠죠? 그러면 이만했던 뾰족뾰족한 공이 팍팍팍팍 다 깎여나가면 요만하게 잘라지겠죠. 그러면 뾰족뾰족한 공이 있어요. 여기다 내가 좀 더 보듬고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마. 왜 기분 상하게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 안 하기로 했잖아. 한 번 더듬고 아이 당신 화난 거는 이해해. 그래 나도 그 부분은 좀 잘못했다. 나도 좀 욱했어. 쏘리. 또 한 번 덮어치고 아이 기분 풀고 외식하자. 또 한 번 덮어치고 보듬어 주는 거죠. 그러면 공이 얼마나질까요? 커지죠. 더 자꾸 깎아치다 보면 남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살을 붙여가야 돼요. 이게 잘 싸우는 거죠. 싸워도 돼요. 왜 안 돼요? 싸워도 돼요. 근데 다만 잘 싸워야 되는 거죠. 깎아치는 거 말고 예쁘게 싸워보자는 거죠. 이렇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좋은 예쁜 말들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못 해줘. 대신에는 나 대신 이거 해줘서 고마워. 나 지금 절임 배추 가져오려면은 이거 끌고 한참 왔어야 되는데 나 대신 끌어다 줘서 고마워. 나 이거 김장 당신 없이 했으면은 이거 무 써느라 나 팔목 다 나갔을 텐데 좀 삐뚤삐뚤하고 좀 이상한 무긴 하지만 나 대신 썰어줘서 고마워. 여보 나 오늘 좀 잘 예쁜 옷 입고 싶었는데 나 대신 옷을 골라줘서 고마워. 나 지금 딱 이거 입고 싶은 셔츠였는데 나 대신 다림질 해놔줘서 고마워. 마법 같은 말이죠. 나 대신 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아무리 내가 그때 그 집 사자 그랬어도 당신이 허락 안 했으면 못 사는 거였는데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집 한 칸을 했어. 당신 덕분이야. 아유 무슨 소리야. 다 당신이 번 돈으로 산 건데. 당신 덕분이야. 이게 어떻게 다 내가 번 돈이야. 당신이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그게 쉬웠어? 그 틈틈이 그거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당신 덕분이야. 그래도 애들은 사실 자기 닮았어. 자기 닮아 똑똑하잖아. 우리 애들이 잘 된 건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이야. 너무 좋죠. 싸울 일이 없죠. 그러면 그걸 보고 자란 자식들은 부모님 덕분이야. 나는 행복한 아이야. 그럼 또 그 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야. 부모님 덕분이야. 너무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마법의 말을 볼까요? 이거는 재밌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 이 옷이 이쁠까? 여보, 나 이 옷이 이뻐? 저 옷이 예뻐? 모범 답안이 뭘 것 같으세요? 둘 다 이뻐 정도면 중상위. 우리네 아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어요, 아직. 보통 뭐 둘 다 예뻐? 아무나 입어. 그건 사실 관심이 없는 거야. 둘 다 예쁘지 않아요. 우리는 냉정이 달라. 이 컬러랑 빨간 컬러 완전 달라요. 지금 제가 이 깃까지 얼마나 신경을 쓴 건데. 당신 저번에 그 친척 결혼식 갔을 때 이 옷 진짜 예뻤어. 근데 오늘은 좀 더 편안한 캐주얼한 자리니까 저 옷이 예쁘겠다. 관심이 있어야 되죠. 둘 다 예쁜 거는 파마한 게 이뻐, 지금 이 머리가 묶은 게 이뻐 했을 때 둘 다 예뻐랑 똑같잖아요. 그거 사실 둘 다 관심 없는 거예요. 머리 묶은 게 예뻐, 푸른 게 예뻐? 오늘은 묶은 거 예쁘다, 이 옷에는. 서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예뻐. 그럼 둘 다 안 예뻐랑 똑같아, 사실. 관심 없어. 부부 사이에서는 이 옷이 예뻐, 저 옷이 예뻐 할 때 요때는 이 옷이 예뻐, 저때는 저 옷이 예뻐 정도는 관심을 가질 만한 사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사는데. 그죠? 다음 한번 볼게요. 결국 그래서 중요한 건 존중하는 마음이죠. 왜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이런 말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하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더 잘났어. 내지는 나 때문에 이 집이 돌아가. 나 없었으면 이 집안은 안 돌아가. 사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상대방도 없었어도 이 집안 안 돌아가요. 둘이 있었어야지 집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존중에서 끝나면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고마움이 수반돼야 되죠. 고맙다. 오늘 하루도 고맙다. 내일도 고맙다. 어제도 고맙다. 존중하고 고마운 마음이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와야 되죠. 존중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그러면 사실 이 세 감정을 갖고 계신 황혼이라면 소통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시간도 좀 있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게 되셨잖아요. 존중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이제 사랑만 하면 돼요. 이제 더 이상 키울 애기들도 없고 시간도 많고 직장 상사에 구박도 없어요. 우리는 좀 여유 있게 즐기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황혼을 위한, 행복한 황혼을 위한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이혼 상담 사례를 겪으면서 또 제가 실제로 주변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결국 성격 차이는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 소통은 말하기에서 온다. 예쁜 말하기는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일지라도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컸더라도 내가 지금 내 가족과 함께라면 바꿀 수 있다. 우리 모두 예쁜 말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